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5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 납치 미스터리.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니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괄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아, 깽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희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응?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깽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대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긴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요.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1972년 1월) 미국 영인 괌 남쪽 탈로 포포강. 설치해두었던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강을 찾은 주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아!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시커먼 털이 덥수룩하고 삐쩍 마른 몸에 구부러진 등, 마치 짐승 같은 행색을 한 기괴한 모습의 남성과 맞닥뜨린 겁니다. 자, 조사 끝에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정체. 그는 무려 28년 전 실종된 일본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자, 쇼이치는 무려 28년이나 괌의 깊은 숲속 밀림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은밀하게 숨어 살아왔던 건데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일본이 점령한 괌을 탈환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일본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이치는 일본군으로 참전, 괌에서 미국과 맞서 싸웠는데요. 괌이 미군에 점령되며 많은 일본군이 전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었던 겁니다. 아니 1944년부터 숨어 살았다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바로 1년 만에. 네. 근데 왜 계속 숨어 산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쇼이치는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각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아유, 그냥 잡히면 죽는다라 생각한 거야. 무조건 숨었구나, 그냥. 보이면. 자, 쇼이치에게 생존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쥐, 뱀, 두꺼비 등을 잡아먹다가 점차 생존 능력이 향상. 와. 직접 통발을 만들어 인근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했고요. 야. 심지어 재단공 경력을 살려서 옷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엄폐하였는데요. 일단 대나무숲 밑에 땅굴을 파 낮에는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쇼이치의 험난한 야생 생활이 시작된 지 8년 뒤인 1952년 그는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더라는 건데요. 오. 하지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순 없지. 결국 나 홀로 밀림 생활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제가 얼마나 잔혹했으면은. 자기 병사를 세뇌시킨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쇼이치가 무려 28년 만에 귀환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2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쇼이치가 한 첫마디. 살아 돌아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본 군국주의라는 괴물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건.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게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오,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을 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띠인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해버렸네. 되게 살아있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공항에서 사라진 남자의 행적.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돈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갖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유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1위 공개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무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무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무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직이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직이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지?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한 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 즐거웠던 닷새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할로웨이는 어딨어? 당시 학교 측에서는 묵었던 호텔로 돌아와 할로웨이를 찾아봤지만 호텔엔 그녀의 짐과 여권만 남아있을 뿐 할로웨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할로웨이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루바 섬으로 달려왔고요. 할로웨이의 한 친구로부터 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젯밤 바에서 어떤 남학생이랑 나가는 걸 봤어요. 요란 반데르 슬루트라라는 남학생과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은 할로웨이가 사라진 날 밤 함께 있었던 슬루트와 그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수상한 건 맞죠. 그렇죠. 늦게까지 바에 최후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난 할로웨이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호텔 경비원이 걔를 에스코트 해줬다니까요. 이에 경찰은 호텔 경비원 2명을 추가 체포, 그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할로웨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무혐의로 석방됐죠. 그런데 뒤늦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슬루트가 의심스러웠던 네덜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할로웨이? 이게 술 마시다 죽은 거야. 괜히 귀찮아질까 봐 바다에 시신 버렸지. 그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네. 아니 너무한데요.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렇죠. 바다에 이걸 버리다뇨.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2월 슬루트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미 전역이 들끓자 슬루트는요. 난 그냥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할로웨이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루바의 법원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슬루트는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야,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잘 벗어났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렇죠.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할로웨이의 가족과 경찰을 농락한 슬루트는 페루로 도주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던 슬루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어. 난 약간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슬루트는 할로웨이 사건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한 호텔에 머물던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만 봐도 네.
심증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날 밤 할로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9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베닝턴 삼각지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8일 공연. 모모는 딸이 남긴 의문의 전화.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 그대로 쓸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화.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7위 공개합니다. 홍콩을 뒤흔든 모모 실종 사건.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네.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일본인 실종자.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이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5위를 공개합니다. 실종인가 납치인가?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4위 공개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내일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후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무게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의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8위 공개해주세요.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7위 공개합니다. 필리핀 해안의 괴생물 미스터리.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근데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기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외계 침입이다 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자,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6위 공개해 주세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5위 공개합니다. 초등학생의 자살 미스터리. 2015년 10월 일본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에서 한 부모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오전 11시에 집에서 나간 10살 소년 A군이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이 야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군은 차가운 알몸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나무 밑동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 마치 매달리듯 누워 있었고요.
게다가 뒷짐진 양손과 발은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어떤 살해 현장인데요. 예,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설마 애긴데요?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해요? 그죠? 자기 손이 묶여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된 이유. 부검 결과 A군의 피부에선 쓸림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손과 발을 묶었던 비닐끈과 목을 맸던 밧줄에서는 A군 외에 다른 이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상하다. 또 A군 외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살이라면 항상 모든 사건은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0살짜리 꼬마애가. 자살로 종결된 뒤에 이제 경찰은 왕따 가능성을 제기해봤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던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 A군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일본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사망한 지 연 3년.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3편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4위 공개해 주세요. 영국 락 역사를 뒤흔든 실종 미스터리.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아,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3위 공개합니다. 페루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 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르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의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삶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네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어. 저기 뭐야?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무르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어요.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스는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스.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추락.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무르 포털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시는 거예요. 꽉 하면서 별이 싹 온 거죠. 아, 그 별에 빠진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글쎄 이게 목격담으로만 미스테리를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런 사람만 식이라면. 보면 네. 근데 그 스토리만 한번 보자고요. 네. 가능성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그럼 더 있어요. 있었어요. 저는 그거 진짜 믿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누가 사후 세계는 아니지만 누구야 이렇게 분명히 폭포인데 유리문처럼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믿으실 것 같아요. 저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믿는 게.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12위를 공개합니다. 1700년 주민 목숨 앗아간 지옥의 호수. 지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과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관.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터뜨리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1위 공개합니다.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룬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안 돼.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네.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들 안 뭐는 믿겠습니다. 없을 수 있다. 뭔들 안 뭐는 있을 수 믿겠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검은 폭포의 진실, 노란 바위의 그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란 바위의 그림은 뭐예요? 예. 검은 폭포의 진실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런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산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데 그 집에 아기가 특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정말 더 실족해지면서 막 다크가 내려오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이 나간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밤에 그 아이가 자는 데서 같이 봤더니 검은 폭포가 있었는데 낮에는 밤이 되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오 여자가 마이 갓! 고개를 싹 드는 거죠, 이렇게.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자, 10위 공개해 주세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아,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잦아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남양 특집 3탄입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8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왕 세우 지하실의 비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구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새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게도 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그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새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새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테리 극장 19 7위 공개해 주세요.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일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 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네.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코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5위 공개합니다.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부적이다, 강시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군요.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